자, 계속해서 3번 판례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의 경우에는요, 금전의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이자, 이거는요, 지연 손해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촉법상의 어떤 이유를 적용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자가 아니라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해서 그, 그 반환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금전 반환을 청구한 겁니다.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반환해라라고 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니까 소송으로 청구할 때 소장부원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상의 이유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내가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지금 구하잖아요. 소송으로 이렇게 구한다 이거야. 그런데 나도 말소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면 동시행의 관계에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빠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하더라도 나도 말소 등기를 해줄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에게 지연 손해금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소촉법상의 지연 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청구하는 게 이자인지 지연 손해금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자인 경우에는요, 소촉법상의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행 관계인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자만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례처럼 내가 그냥 내가 어떤 뭐 해줄 게 없고 그냥 상대방에게 뭐 계약금의 반환만 구한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계약금 주고 계약이 해제될 때까지는 이자만 청구하면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니까 지연 손해금을 청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요, 합의 해지 계약 이런 경우에는 그게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의 범위도 그것도 합의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민법의 규정 있잖아요. 뭐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5번에 보면은요. 약정 해제를 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 해제권에 대한 조항을 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기해서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 민법의 규정,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요, 약정 해제의 경우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적용이 되고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요,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요, 매매 대금을 이제 중도금까지 이제 지급받고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인도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원고 입장에서도 매매 대금 받은 거, 중도금까지 받은 거를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소 등기하고 인도를 해 줘야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원고가 이제 매매 대금 받은 거를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고가 계약금 받은 때부터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야 되고 중도금 받은 때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급받은과 동시에 너는 나에게 인도해주고 말소 등기하고 너가 목적물 인도받아서 사용한 그 사용이익을 반환해라. 그러니까 내가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 주니까요. 형평 원칙상 상대방도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얻은 사용이익을 가산해서 반환을 해 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청구 취지를 보면은 이렇게 써줍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 중 그중 1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15일부터, 그러니까 계약금은 2018년 6월 15일에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중도금은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되잖아요, 원고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할 테니까 너는 말소 등기하고 인도하고 그다음에 월 10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니까요. 그거 내가 지급하는 그거 금원 그다음에 이자까지 반환받은 것 동시에 말소하고 인도하고 부당이득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 지급하라. 그렇게 청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판례입니다. 자, 악의의 수익자는 법정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악의의 수익자가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라고 했을 때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매매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됐다 이거예요. 매매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됐다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환을 해준다. 근데 동시행 관계잖아요. 동시행 관계. 그러니까 지연 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게 있을 때 나도 지금 말소를 해줘야 되니까 동시행 관계니까 내가 반환 청구하는 매매대금에 지연 손해금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의 수익자면 이자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자는 지연 손해금은 아니니까요. 반환을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자는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종중이 종원으로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종중총회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종중총회를 종원들이 이제 여러 곳에 살고 있는데 어느 일정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종원들에게만 총회 소집을 통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몇 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에 대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도인이 종원이었는데 그 종원도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이제 그 종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매도인은 그 종중총회가 일부 지역 총회에 대해서만 종원에 대해서만 소집 통보가 되고 그래서 부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요 매매 계약을 이제 취소하는 그래서 파기하고 이제 그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기로 이제 결의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종중 총회 결의가 없는 무효인 매매 계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중은요, 그 종원에게 매매 대금의 반환을 이제 구하는 건데 그 종원이 악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까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소 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매매 대금과 그거에 대한 2019년 3월 1일 그 종원이 매매 대금 그러니까 지급받은 날 그때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판례 판시 1번에 보면은 부당이득 반환은요 이행기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행 청구 받은 때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는요, 지연 손해금은 청구하는 그 다음 날부터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어떤 이제 악의의 수익자에 대해서는요, 악의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 자신이 그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부동산의 이제 명의 신탁자인데요. 명의 신탁자가 있고 여기 이제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명의 신탁이 이제 무효고 그래서 이제 요 수탁자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이라 가지고 수탁자의 이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 이제 무효이고 물권 변동도 무효이지만 매도인이 이제 손해인 경우는 계약 명의 신탁은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이제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자는 요 수탁자에게 이제 매수 자금을 이제 지급을 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뭐 어떤 매수 자금을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 매수 자금에 대한 어떤 이자까지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은 이 수탁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면 이자까지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명의신탁 관계임을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의신탁이라서 이제 무효다, 명의신탁이 이제 무효다라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매수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무효다,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는 사실까지 알았어야지 부당이득 청구할 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명의신탁이다, 둘 사이 명의신탁이 있었다, 그것만 알았다고 해서 악의 수익자로 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7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는요. 자,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은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는 이제 악의의 이제 점유자로 보게 되고요.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이제 소송에서 패소한 때는요. 패소한 때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이제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악의가 의제되는 그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이제 악의의 수익자, 악의의 점유자로 되기 때문에 어떤 이자를 청구할 때는요, 비록 선의의 수익자,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소를 청구하는 시점에서는 나중에 이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청구하는 사람이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의 수익자, 점유자라 하더라도 소를 제기하는 시점부터는 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이제 점유하는 사람에게 자동차에 대한 이제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상대방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본권에서 상대방이 패소라면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는 이제 악의의 점유자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용이익 얻는 거 이런 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뭐 이자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가 제기된 때부터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번에 보면은요. 8번 판례 이제 맨 밑에 그 밑줄친 부분에 보면은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확한 시점은 소송이 계속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장 부분 송달된 때, 그때부터는 이자를 지급하라, 사용이익을 지급하라. 그렇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할 때는요, 내가 원고 입장에서는 내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니까 승소할 걸 전제로 미리 상대방에게 소송 계속된 때부터 이자든 사용이든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쟁점입니다. 그래서 상담 일지를 보면은 6페이지 남현진에 대한 대여금 관련입니다. 자, 그래서 강규현은 남현진에게 5천만 원을 이제 빌려줬어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인상분으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해서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상가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뭐 이렇게 큰 금액도 일상가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그게 가족의 유일한 주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 매수 자금에 대해서 돈을 빌리는 것도 그게 일상가사로 볼 수 있다. 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좀 높다 하더라도 일상가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인상분이니까 그거는 일상가사가 돼서요. 그거는 연대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그래서 남현진이 이렇게 빌렸지만 남편인 김상훈도 연대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현진은 친오빠인 남현수와 강기현이 있는 자리에서 남현수에게 부탁하여 채무 인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부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채무를 인수하게 된 요 남현수는요,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돼요. 자, 강기현은 2019년 5월 7일, 그다음에 8월 1일 대여금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의 경우에는요, 상당 기간이 지나면 이제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월 7일 날 이제 반환을 촉구했으니까 그때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부터는 이제 지연손해금, 그전에는 이자, 그 다음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월 20일에 남현진에게 이행을 최고하는 또 서신도 보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보면은요, 8페이지입니다. 자, 3번에 보면은 김상훈 남현수는 남현진의 차용에 따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현진이 이제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택 그 임차 보증금 증액분이기 때문에 시효 기간이 이제 10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또 나번에 남현수는 자신이 이행 채무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 연대 채무를 집니다. 그죠? 중적적 채무 인수의 경우는 연대 채무를 지는데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요, 1인에 대해서 이행 채무를 하면 절대적 효력이 있어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망사항에 보면은 4번에 보면은 남현진에 대해서는 뭐 변제 자력이 없으니까 청구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록에 이제 26페이지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차용증에 보면은 금액이 나와 있고 이자가 나와 있고요. 변제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구를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 이제 변제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연 10% 이자가 발생하고요. 그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부터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담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 인수가 돼서요.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은 김상훈이 남현진의 아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9페이지에 보면은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 일상가사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5번에 보면은 남현진과 김상훈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독촉을 했고 8월 1일에 이제 독촉을 했고 또 10월 20일에는 이렇게 내용 증명까지 보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소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청구 취지를 보면은요. 청구 취지 6번입니다. 피고 남현수 김상훈은 연대하여 그래서 김상훈은 이제 일상가사이기 때문에 부부로서 연대 채무가 있습니다. 남현진과요. 그다음에 남현수는 채무 인수에 의해서 이제 연대 채무가 있으니까요. 남현수 김상훈도 연대 채무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8월 1일부터 이제 이자가 발생하죠. 그래서 최고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 그때까지는 이자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인데 어쨌든 소장 부분 송달에까지는 연 10% 이자 또는 지연손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을 이제 보면은요. 자, 10페이지입니다. 자, 청구 원인, 쌍가로 1번에 보면은 원고가 남현진에게 5천만 원을 이자 10%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대여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남현진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인상분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빌렸고 김상우는 남현진의 남편이다. 일상가사기 때문에 연대채무가 있다는 걸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줍니다. 쌍가루 2번에 보면은 피고 남현수는 2016년 5월 1일 채무 인수를 했다. 그래서 중접수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원고는 2019년 5월 7일 남현진에게 변제를 최고했으니까요. 상당 기간의 경과한 때부터 이제 변제기가 도래한다라는 거죠. 쌍가루 4번에 보면은 원고는 2019년 8월 1일 변제를 최고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우는 6개월 이내 보완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있는 최고만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8월 1일이에요. 그 전에 이제 최고는 이제 그 6개월이 지나서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 거고 8월 1일 그거만 이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인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중단이 됐으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3년 3년 범위에 있는 약정이자만 청구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난 거는 이제 이자의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이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2016년 8월 1일부터의 약정이자만 이제 청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은 피고 김상훈은 일상가사 대리로, 피고 남현수는 병존전 채무 인수로 인해서 각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그래서 5천만 원과 2016년 8월 1일 그러니까 그 전 이자는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되잖아요.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청구하지 않고 2016년 8월 1일부터 청구를 해주는데 그 이자가 그 최고가 있고 상당 기간까지는 지연손해금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자고 그 다음부터는 지연손해금이니까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까지는 연 10% 약정 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소축법상의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면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주거용 임대 보증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사 채권이기 때문에 시효 기간이 10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현수는 자기가 직접 이행책을 받은 적이 없다, 지연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연대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1인에 대한 채권은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굽히고 나면서도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의 채무 인수의 경우에는요.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이제 이렇게 채무 인수를 보통 하겠죠. 그래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대 채무에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쟁점입니다. 자, 상담 일지 7페이지 보면은 추심 명령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가번에 보면은 강규현은 약소고음 이거를 이제 집행 그러니까 권원으로 해가지고 김현철이 김상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강기현은 이제 김현철로부터 약소고음금 일부를 변제받았다. 그 다음에 다번에 보면은 다른 이제 채권자인 신한은행이 그 압류 추심 명령을 이제 또 추가로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보면은 7페이지 4번입니다. 자, 추심 명령에 관하여서 김상훈은 약소고음금 채권이 일부 변제가 됐다. 그러니까 집행 채권이 지금 약소고음 채권이거든요. 원고가 약소고음금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해서 지금 압류 추심을 받은 건데 이 집행 채권이 일부 변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채무자가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어도요. 전부금을 이제 청구했을 때 제3채무자 그 전부금의 피고가 그거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경합하기 때문에 추심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집행채권에게 안분해서 변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압류 추심 명령은 경합하더라도 유효해요. 그리고 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2명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전액을 피압류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압류 추심권자는요. 그걸 받으면 공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도요. 아무에게나 그냥 지급을 하면 면책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채권 집행 부분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현의 희망사항을 보면 5번에 보면은 대여금 채권 전부에 대한 추심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의 3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30페이지부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강기현이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 권원으로 해서 김현철의 김상훈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 추심 명령 받은 결정문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2019년 11월 20일에 제3채무에게 송달됐어요. 항상 압류, 가압류, 추심 명령 이런 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2019년 11월 20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추심을 받은 그 채권이요. 그렇게 김현철이 김상훈에 대해서 1억 원 빌려준, 그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고서에 보면은요, 김상훈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다. 그래서 안분 변제해야 된다라고도 하고, 또, 집행 채권이 일부 변제가 됐더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신한은행이 추가로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한 내용이 거기에 확인이 되고요. 37페이지 보면은 김현철이 집행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소장을 보면은요, 청구 취지에 7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대로 그 압류 추심 명령 받은 피압류 채권액을요, 피압류 채권을 그대로 청구해 주면 됩니다. 추심금으로 청구해 주면 돼요. 그래서 피고 김상훈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0월 8일부터 2017년 1월 7일까지는 연 3%,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에 또 다감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청구 원인을 보면은요. 자, 청구 원인을 보면은 자,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자, 12페이지 보면은 김현철이 김상훈에게 대여했다. 그 다음에 원고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어음을 집행 권원으로 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고 이게 피고 김상훈에게 송달됐다. 이거 꼭 써줘야 됩니다. 압류, 가압류, 추심 명령, 전무 명령 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피고 김상훈은 이제 이렇게 지급하라라는 것이죠. 자,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면은요. 자, 김상훈은 자, 원고가 김현철로부터 집행채권 일부를 지급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집행채권의 부존자나 소멸은요. 추심해소에서 제3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집행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 거야. 청구이의 사유. 제3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쌍거리 2번에 보면은 압류 추심 명령이 경합한다. 그러니까 지급을 못하거나 안분해서 지급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압류 추심 명령이 경합하더라도 그대로 유효해요. 전부 명령의 경우에는 이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 명령은 무효입니다. 근데 압류 추심 명령은 그대로 유효해요. 유효하고 제3채무자 입장에서도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피해자건 전액을 지급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지급받은 추심권자는요. 이게 그 법원의 어떤 수권에 따라 추심 기간으로 이거를 추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도 면책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심권자는 집행법원 수권에 따라 추심 기간으로서 지금 추심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3채무자가 변제한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뭐 안분 변제되는 것 아니다.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판례 41페이지에도 보면은요. 1번 판례 집행채권의 존재, 부존재, 소멸 이거는 집행채무자가 청구에서 주장할 사항이지 제3채무자가 항변으로 주장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요. 추심 명령이 이게 경합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유효하고 추심권자는 집행 법원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이제 그 추심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서 추심하는 거기 때문에 추심 권능은 전액에 미친다는 거예요. 제3채무자도 전액에 전부 면책이 되기 때문에 안분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논점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 일치에 보면은요. 7페이지입니다. 광교동 창고 관련입니다. 그래서 강기현은 이제 이후군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갚지 않자 경매 개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최민호가 박형국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전차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이제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매에서. 그렇게 되면 이 낙찰 가격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낙찰을 받더라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면은 그 유치권자가 계속 점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공사대금이라든가 그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주지 않으면 목적물 인도를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입찰 가격에서 낮게 쓰게 됩니다. 이 낙찰받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건 관계인의 주장은 없고 의뢰인 희망사항에 보면은 6번에 보면은 최비로가 이제 유치권 신고를 해서 경매 절차에서 매각 가격이 낮아지거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판결을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권이 있으면은요, 당연히 그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거를 받더라도 그 유치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을 넘겨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낮춰서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경매가 안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기록 38페이지 보면은 이게 강기원이 저당권을 2016년 7월 5일에 설정을 했고 2019년 8월 10일에 거기 보면은 이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실행한 거야. 저당권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서 지금 압류가 된 겁니다. 그게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이유군이 박형국에게 했고 그 다음 부분 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박형국이 최민호에게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5천만 원의 전대차 보증금이 지급이 됐는데 내용 증명을 보면은 그 전대차 보증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유치권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 중이고 그런 것들이 현황조사 보고서에도 기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유치권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장 예시 소장으로 오면은요, 청구 취지에 보면은 8번입니다. 원고와 피고 최민호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최민호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뭐 기재례는 간단하지만 이걸 쓰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뭐 그 존재하긴 부존재하긴 소송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익숙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변호사 시험에 보면 이렇게 부존재하긴 소송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민우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청구 원인을 보면은요,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보면은 가번에 보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거야.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등기 마쳤고 변제하지 않아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타경골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자, 그런데 다번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민우가 박형국으로부터 이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라번에 보면은 그런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 소유여야 되는데요. 이게 채무자 박형국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피담보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는데 이 전대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번에 보면은 이 유치권 신고로 말미암아 저가 낙찰 또 경매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위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에서는 이런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이렇게 확인의 이익에 대한 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고 그거를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그래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확인을 구한다.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한 그 판례들은요. 민사소송법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의했던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판례만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예 낮게 저가 낙찰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경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각 자체가 불가능할 위험, 저가 낙찰 이렇게 해서 근저당권의 법률상 지위가 이제 불안정하니까 그거를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치권 전부가 부존재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신고한 채권이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실제로 한 1억밖에 안 된다. 예, 그런 경우에도요. 예, 그런 경우에도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부존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그거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만약에 10억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1억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요,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부 패소 판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판시 2번에 보면은 부존재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은 그 유치권 신고한 그 사람이 그게 자기의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 시험 9회 변호사 시험에 대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